현대 원자 모형인데 이제 그 원자 구성 입자가 밝혀지면서 원자 모형들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발견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돌턴은 원자설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며, 아무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딱딱한 공 모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자기가 본 거는 아니고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원자설 이런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돌턴 이전에 질량보존 법칙이랑 일정 성분비 법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량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뭐 원자가 쪼개져서 사라져 버리면은 질량이 보존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쪼개지지 않고 그런 입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특히 일정 성분비 법칙은 예를 들어서 뭐 물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 반응이 있어요. 항상 질량비를 측정해 봤더니 1대 8대 9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하면. 근데 이게 항상 이러려면 이 입자가 쪼개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밀가루 반죽 같은 거여가지고 어쩔 때는 얘 만드는데 뭐 요 정도 썼어. 근데 어쩔 때는 얘를 요 정도 쓰고 한 요 정도 써. 그러면 질량비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입자여야지 질량비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잘 설명이 되는데 뭐 핵분열한다던가 핵융합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밝혀지지만, 자, 아무튼 요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잘 적용이 됐고, 근데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요 말은 뭐냐면, 돌턴이 기체를 원자라고 봤어요. 기체를 원자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피를 보면 수소가 2부피 반응했을 때 산소는 1부피만 반응하고, 그 다음에 물은 2부피가 나오거든요. 물은. 그럼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라고 주장한 건데,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야지 물 분자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산소는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산소 하나가 이렇게 쪼개져야지 물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원자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은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 이거에 또 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아보가드로가 분자설을 도입하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기체가 원자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자로 되어 있으면 원자가 안 쪼개져도 되는 거예요. 분자는 쪼개질 수 있는 건데, 이제 분자는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원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체 반응의 법칙 설명할 때는 이제 분자론이 이제 도입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돌턴은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설명했다. 근데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나서 톰슨이 음극성관 실험을 통해서 전자가 있다라는 걸 밝혀요. 전자가 있다라는 거는.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작은 입자니까 그런 입자가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모형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고, 전자가 이렇게 박혀있는 게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어서 요런 모형을 푸딩 모형이라고도 해요. 요런 모형을 제안하는 이유는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요 모형에서의 이제 한계점은 전자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 모형으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실험이죠.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러더퍼드가 원자핵이 있다. 근데 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빈 공간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빈 공간이 많다. 빈 공간이 많으려면 요런 데가 텅텅 비어 있어야 하는데, 원래 전자랑 원자핵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이 전자들이 회전하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태양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태양계도 그러죠. 원래 원자 핵에 해당하는 뭐 태양이랑 지구가 있는데 원래 인력이 있어요. 근데 지구가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중력이랑 이 원심력이 이제 같은 상태가 되면 원래 궤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많으려면 원자핵과 전자가, 원자핵은 이제 모여 있고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는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 말하는 거죠. 그거를 구심력으로 하여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 운동한다라고 하는 모형을 제안합니다. 저런 모형을 제안하는데, 이런 모형으로는 요 당시에 있었던 그 실험 결과 중에 하나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저 모형으로는. 전자가 회전하면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면, 빛에너지 이런 게 방출되면 원심력을 잃어버리고 안으로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 가지고 얘가 원자가 소멸해야 합니다. 그런 이론이랑 이게 안 맞아요. 소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전자기파가 방출되면 그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얘가 이렇게 와서 원자핵과 충돌해야 한다. 근데 안 그러지 않느냐. 그런 거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 수소에서 나오는 빛이 왜 선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톰슨의 보일의 원자 모형으로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그거 전에 보일이 아니라 보의 원자 모형을 바꿔야 하는데, 그거 전에 있었던 이 실험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모형입니다. 선 스펙트럼입니다. 일단은 빛을 좀 아셔야 돼. 빛이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이런 파동 형태에서는 마루랑 마루 사이에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고, 골하고 골 사이의 거리도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 람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람다라고 읽어. 이거 뭐 람다라고 읽습니다. 람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도 파장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 요거 파장이라고 해.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것도 아세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이게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 다음에 또 주기를 아셔야 돼요. 주기는 1회 이렇게 뭐 진동하는 시간, 뭐 초단위로 할까, 초단위로.
그게 주기입니다. 근데 진동수랑 주기와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정의상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10회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회 합니다. 10회. 그러면은 한 번 진동할 때 이게 10회야. 10회 헤르츠가 회야. 1초에 10번. 그럼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은 몇 초겠어요? 1초에 10번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은 0.1초에 10분의 1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동수가 만약에 주기가 뭐 그 0.1초야. 예를 들어서 주기가 0.1초 0.1초는 했구나. 0.01초야. 예를 들어서 주기가 0.01초야. 한 번 진동하는데 0.01초 걸려요.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겠어요? 100번 진동하죠. 그렇죠? 100Hz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진동수를 보통 이렇게 써요. 뉴라고 써요. 이렇게 뉴라고. 약간 V랑 약간 달라 해도 뉴라고 써요. 뉴라고 읽어 이거를. 근데 주기는 보통 T 씁니다. 라지 T 주기.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뭐 이렇게 역수관계. 반비례 관계라기보다는 역수관계.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입니다. 이거를 10분의 1 하면은 주기로 바뀌고, 얘를 0.01초는 100분의 1초잖아요. 이거를 역수로 취하면은 진동수가 돼요.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진동수와 주기는 역수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 어떤 속도가 있어. 속도는 원래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근데 파동에서의 시간은 1회 진동하는 시간으로 주기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회 진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야.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을 하면 빛의 속력이 나와요. 주기분의 파장이. 왜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주기는 시간이고 파장은 이동거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근데 주기분의 1이 t분의 1이 뭘까요? t분의 1이 뉴예요. 뉴. 그러니까 여기 주기분의 1이 있잖아. 주기분의 1이 있잖아. 그렇죠?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예요. 그래서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해도 돼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써져 있는 게 이런 거예요. C가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빛의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 아시겠어요? 얘는 왜냐하면 진동수가 주기분의 1이니까,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이게 시간이고, 이거는 1회 진동하면서 이동하는 거리니까 이게 속력이죠. 근데 빛의 속력은 C로 표시합니다. 빛의 속력은. 빛의 속력이 빨간색 빛하고 뭐 파란색 빛이 있어. 그럼 누가 더 빠를까요? 뭐 누가 더 빠를까? 빛이 파란색 빛이 빠를까? 뭐 빨간색 빛이 빠를까? 그럴까? 근데 똑같아요. 그냥 빛의 속력은 똑같습니다. 빛의 속력은 일정. 상수값이야, 상수값. 그런데 잘 봐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요런 애들이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이 일단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람다 이 파장이 달라. 파장. 그러니까 C는 일정한데 파장이 달라. 요거는 일정한 값인데 파장이랑 요 진동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가 일정하려면, 얘가 크면은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죠? 요 둘은 무슨 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예? 파장과 진동수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에 보시면 요 파장이죠. 요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파장이 커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10의 뭐 4승, 뭐 10의 6승이 되니까 파장 증가. 근데 진동수, 이 진동수인데 진동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동수는 감소하고 있죠. 요 감소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을 이제 프리즘으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데, 요쪽이 파장이 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근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쪽이 파장이 더 큰 거죠? 요로 갈수록 파장 증가, 진동수 감소. 요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되시죠? 파장 감소죠, 감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는 증가하죠. 근데 잘 봐요. 에너지, 빛 에너지는 하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하뉴. 하라고 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의 어떤 상수. 그 다음에 이 뉴가 진동수인데, 진동수랑 에너지는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게? 비례 관계죠, 비례? 진동수가 큰 애가 에너지가 크다, 이런 뜻이죠. H는 상수니까. 거의 다 했어요. 자, 진동수가 이게 증가하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 증가야, 증가. 그러니까, 요 중에 감마선이 에너지가 엄청 높은 선이고, 그런 방사선이고, 요런 걸 쏘이면은 뭐, 죽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쏘이면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DNA 이런 게 파괴가 되면, 세포 기능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으면. 자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도 피부가 타거나 아니면 피부암 이런 거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큰 빛이 그래요. 에너지가 큰 빛은. 근데 에너지가 작은 빛은 이쪽 가면 에너지 작은 거잖아.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그런 애들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라디오파나 이런 애들은 지금 막 여기 라디오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라디오 키면 소리 들리잖아. 그러니까 여기 막 라디오 그 전파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별일 없잖아요. 그게 이제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작아서 그거를 통신하는 데 써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X선이나 감마선 이런 거 쓰면 이제 다 죽겠지. 다 사람들 다 생명체들 다. 그래서 요쪽으로 가면 진동수 감소하고 에너지 감소한다. 적외선은 이제 열선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적외선도 괜찮고, 뭐 마이크로파 이런 거는 이제 전파 통신할 때도 쓰긴 하지만 주로 전자레인지에 많이 쓰고요. 마이크로파는 통신할 때도 씁니다. 라디오파 FM, AM 쓰고, 뭐 라디오 장파, 전파라고 하는 전파로 이런 애들을 쓴다.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시광선 내에서도 보라색 빛하고 이 빨간색 빛하고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요쪽이 에너지가 큰 거야.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요쪽이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은 수소의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거는 요런 빛들의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냐면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의 에너지가 좀 다른 겁니다. 에너지가 달라가지고 선으로 보이는 건데, 일단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자, 빛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를 하는데, 여기 아까 전에 C는 여기 위에 C겠죠? C는 람다 곱하기 뉴인데, 뉴는 어떻게 돼요? 람다분의 C야, 람다분의 C. 여기 뉴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은 거야. 이렇게 돼요.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C.
근데 C나 H나 이 플랑크 상수나 다 상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파장이랑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자,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은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영역이 다 나오고, 어떤 특정 원소나 기체를 방전관 안에 넣고 방전을 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빛을 분광기로 보면은 특정 파장의 빛들만 나와요. 이런 걸 선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원자의 구조를 생각해내는 건데, 원자가 아무 에너지나 다 가지고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원자의 전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고, 요 에너지에서 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이 나와서 연속적인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자, 밑에 있는 걸 보면 원래 플러스랑 마이너스랑은 가깝게 있는 게 좋겠어요? 멀리 있는 게 좋겠어요? 가깝게 있으려고 하잖아.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깝게 있던 애를 멀게 하려면 여기 있던 애를 내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지 얘가 불안정한 상태, 멀리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먼 상태에서 요 에너지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얘가 더 에너지가 낮거든요. 요 에너지 차이만큼은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에다가 넣으면 둘이 에너지가 많잖아. 전자가 뭐 리튬이면 리튬 뭐 그런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다른 에너지 준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런 빛을 분광기로 보니까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건데, 자, 좀 어려워요. 만약에 요런 모형이 아니라 에너지 전자가 아무데나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로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로 갔다 떨어지고 여기로 갔다 떨어지고 다 그러잖아.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야지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고요.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 구조를 밝히는데 이 선 스펙트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 바닥 상태는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안정한 상태이다. 근데 여기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에너지를 줘서 좀 이렇게 멀리 갖다 놨어. 그럼 이거를 들뜬 상태라고 해요. 들뜬 상태. 원래 가장 안정한 데 있는 게 좋은데 에너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높여놨어요. 그런 걸 들뜬 상태라고 해. 들뜬 상태에 있다가 바닥 상태로 돌아오면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을, 여기 수소가 가득 차 있어. 여기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프리즘으로 이렇게 갈라보면은 선으로 보입니다. 선으로. 불연속적인 선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요 파장의 요 값이 있잖아요. 얘가 요렇게 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죠.
에너지가 파장이.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이 숫자를 보고 있잖아. 숫자를 보고 발머가 이런 식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파장분의 1은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거 거기 곱하기 요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은 이런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껍질이 사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있거든.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두 번째 껍질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여기 있다가 떨어지거나 뭐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2라는 이 숫자 있지. 2는 이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요게 2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n이 3에서 2로 떨어질 때 요 빛이고, 요건 n이 4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건 n이 5에서 2로 떨어질 때, 요건 n이 6에서 2로 떨어질 때, 여기에 3, 4, 5, 6 집어넣으면 이 숫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발머 계열은 이게 보이는 파장 영역이야.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이야.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근데 자외선 영역에서 나오는 빛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은 파장이 일로 갈수록 더 이렇게 긴 거니 짧은 거니 지금. 이 가시광선보다 라이먼 계열에서 빛은 어떤 거예요? 파장 짧은 거죠. 그럼 에너지는 큰 거야. 일로 갈수록 파장 짧고 에너지 큰 겁니다. 에너지 큰. 그 다음에 파션 계열은 에너지가 작아. 이쪽 파션 계열인 적외선 영역. 자외선의 에너지가 더 큰 거죠. 라이먼 계열에서는 요 숫자가 1이고 여기는 2이고 3인데 라이먼 계열은 N1로 전이 된다라고 해. N1로 전이 되는 거고, 발머 계열은 N2로 전이 되는 거고, 파션 계열 N3으로 전이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뒤에까지 다 알고 보면은 좀 더 쉬워지는데, 일단은 이런 사실들만 좀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이먼 계열에서의 빛들은 자외선이 나오고요,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이고 파션 계열에서는 적외선이 나와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자외선 에너지 큰 거야. 에너지 큰 거야.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 그 보어가 저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요런 원자 모형을 말해. 전자들은,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러더퍼드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요렇게만 얘기해요. 그냥 돌고 있다, 이렇게만. 근데 보어는 특정 궤도를 돈다, 이런 말을 해. 특정 궤도를 돈다. 그러니까 K 껍질에 해당하는 궤도가 있고, KL 껍질에 해당하는 궤도가 있고, N 껍질에는 궤도가 있어요. 그 전자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있고 1.5번째 이런 데는 없어요.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보어의 가설. 보어는 이제
핵과 그 주위를 원운동하는 한 개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전자가 요 중간에 있진 않아. 중간에 있진 않아. 허용된 원궤도를 도는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는 동안에는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줘.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갈 수 있죠. 그건 흡수. 에너지 흡수. 근데 들떠있던 전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 방출. 전자가 궤도를 이동할 때는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흡수해서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들뜬 상태에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 그 바닥 상태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요. 남는 거를 방출하는 거야. 들떴다가 안정화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안정화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될 때면 에너지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궤도를 전이할 때는 에너지 흡수 또는 방출한다. 그렇게 보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궤도를 둔다. 이렇게 정해진 궤도를 둔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맞네. 자, 근데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관한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에너지 준위라고 말해. 에너지 준위. 뭐 에너지 상태 뭐 이런 거야.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이야. 첫 번째 껍질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10입니다. 킬로줄 퍼 몰. 화학에서는 몰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요렇게 숫자가 좀 큰데, 그러니까 원래 그 되게 멀리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궤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몰당 1312kJ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을 때에 비해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하면 방출이 얼마가 방출되냐면 이제 1몰당 1312만큼 방출돼요. 첫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는. 근데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는 2 들어가면 여기 4잖아. 4. 1312 하면은 328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얼마만큼 안정화되는 거냐면 이제 328만큼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1300, 1310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로 들어올 때는 416. 416. 뭐 계속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공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다가 여기로 떨어지면은 여기가 1312 만큼 에너지 차이, 여기는 328, 여기는 146 이런 식으로 돼요. 에너지 순위가. 잘 봐요. 여기 차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몇 분의 1일까요? 여기는 요만큼 차이. 2 들어가면 4분의 1잖아. 4분의. 요만큼은 4분의 1에 해당하고, 요만큼은 얼마 차이 날까요?
9분의 1 차이 나는 거야, 이게.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라고 하면 될까, 여기는?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 전체가 1이면 4분의 3 차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전자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껍질에 있다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 될 때는 에너지가 4분의 3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요. 차이가 4분의 3이니까. 근데 세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 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얘가 요거는 36분의 9고 여기는 36분의 4죠. 네. 그러니까 9 곱하면은 36분의 9고 그럼 여기는 36분의 얼마지? 5 차이 나는 겁니다. 이만큼 36분의 5 차이 나는 거야. 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에 1로 떨어지면은 전부 다 이만큼의 에너지는 방출이 되는 거예요. 1로 떨어지면. 근데 저기 무한대에 있다가 여기 무한대에 있다가 요 n2로 떨어지면 얼마 방출될까? 4분의 1밖에 방출 안 돼.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다가 2로 떨어지는 것보다 2에 있다 1로 떨어지는 게 훨씬 에너지 차이가 큰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 될 때는 2랑 1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에너지가 큰 빛이 방출되는 거야. 자외선의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자외선이. 그래서 1로 떨어질 때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서 자외선만 방출돼요. 왜냐면 N1의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첫 번째 껍질이. 그래서 1하고 2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1로 떨어지는 거를 포함만 하고 있으면 다 자외선이 방출돼. N이 1인 전자껍질로 전이할 때 라이먼 계열 스펙트럼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계열로 떨어지는 거는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되죠. 두 번째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 이거는 자외선. 근데 n이 4인대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적외선이 방출돼.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요. n이 3인대 3인대로 떨어질 때는 파션 계열이라고 해서 적외선이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보어가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 순위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수소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수소 이외가 되면 전자가 2개 이상이 되거든요. 2개 이상. 그런 걸로는 저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 얼마만큼의 파장의 빛이 방출되나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궤도를 돈다고 했고, 원궤도 일정한 궤도가 운동한다. 근데 이거를 밝히기가 어려워. 궤도를 어떻게 밝혀야 하냐면 운동량과 그 위치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지 궤도를 밝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라올 때 있잖아요. 야구공이 날라올 때 궤적이 있잖아요. 이거를 야구 선수가 보고 요 정도 오니까 내가 여기서 방망이 휘둘러야지 맞는구나 하고 딱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야구공이 날라와. 그러면 빛이 와서 반사돼 가지고 내 눈에 야구공이 여기 위치에 있다 이걸 알아요. 조금 있으면 요 정도 오겠지? 그럼 빛이 와서 다시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가니까 운동량이 이쪽이 되는 거고, 요때 위치도 아니까 점차 요쪽 방향으로 올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어. 궤도를 알려면 뭘 동시에 알아야 되냐면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걸 동시에 알아야지 어느 쪽으로 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되냐면 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을 쏴요. 그럼 얘가 반사된 후 어떤 정보가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야구공 같은 경우는 되게 크니까, 등치가 크니까 빛이 부딪히더라도 궤도가 바뀌지는 않는데, 전자는 바뀌어요. 이게 빛의 경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파장이 짧은 빛을 쏴야 되는데,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의 짧은 빛이 와서 부딪히잖아. 그럼 얘가 궤도가 바뀝니다. 그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궤도를 모르는 거고, 만약에 운동량을 모르는 거고, 운동량을 알고 싶으면은 파장이 긴 빛을 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작은 빛. 그러면 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미시세계에서 전자들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알 수가 없으면은 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어는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궤도는 알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을 수 있는 확률적인 데이터는 알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지금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건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궤도는 몰라도. 그래서 현대적인 원자 모형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가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구름처럼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전자 구름 모형이다라고 해요. 전자 구름 모형. 전자 구름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거를 이제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확률 함수 이런 거를 풀어서 그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 존재할 확률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한 90% 정도 있는 부분을 잘라서 그림으로 그려요. 그게 이제 이게 오비탈이에요. 오비탈 구호 모형.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양자수라고 하는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졌네요. 양자수는 다음에 해야겠네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대적인 원자 모형까지 나오는데, 복잡하죠. 막 오비탈 막 얘기 나오면 좀 복잡한데, 일단 오비탈의 모양이 이게 구 모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령형도 있어요. 아령처럼 생긴 애도 있고, 여기 이상하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D 오비탈이고, 이거는 양자수는 다음에 좀 해야겠습니다.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167쪽에 보세요. 볼턴의 원자 모형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을 기본 단위로 딱딱한 공과 같은 모형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돌턴의 원자 모형이에요. 돌턴. 근데 전자가 발견되고 이렇게 푸딩 모형으로 제안하는데, 이거는 톰슨의 모형입니다. 톰슨. 러더퍼드는 원자 핵 발견하고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 러더퍼드.
네, 이 궤도를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호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위치와 속력,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이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자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오비탈이라고 한다. 오비탈. 양자수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가능한 거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좀 한번 읽고 풀어봐 주시고,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 나랑 마에서는 핵이 없어요. 핵이. 그러니까 얘 나랑 다랑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근데 이건 핵이 있는 거고 이건 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돌턴의 원자 모형이고, 핵이 있는데 약간 뿌옇게 표현한 거,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약간 뿌옇게 표현한 거, 이게 현대적인 원자 모형이고, 순서는 이제 다부터 해서 톰슨이 전자 발견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고, 그 다음에 특정 궤도를 돈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 원자 모형이죠. 요 톰슨이고, 이건 러더퍼드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원자 모형, 요 순서대로 쓰셔야 합니다. 가마가라나.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 모형 가에서 마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자 모형 고르시오.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 모형이죠.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니까 가죠, 가. 그 다음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궤도를 원운동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 이제 보호가 설명한 거는 그렇죠.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며, 이거를 바닥 상태라고 한다. 이것도 맞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은 전자의 궤도가 원형뿐만 아니라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의 궤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건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특정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한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기억력 D급까지 골라주시고. 그러니까 요게 들뜬 상태입니다. 가가 이제 바닥 상태가 아니라 이게 들뜬 상태고요. 나는 바닥 상태입니다. 바닥 상태. 그러면 이제 바닥 상태의 원자 모형은 나고, 나에서 가와 같이 전위가 됐을 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흡수. 에너지 흡수해야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더 불안정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5번. 자, 바닥 상태 에너지 준위는 이 에너지 가장 낮은 애.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가 에너지래잖아요. 에너지 가장 낮은 애가 바닥 상태. 그 다음에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은 거. 잘 들어.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야. 그러니까 파장이랑은 반비례 관계니까 파장이 가장 짧으면은 에너지가 어떤 빛이지?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방출돼야 돼요. 근데 방출되려면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질 텐데 여기 2에서 1이고 요건 4에서 2잖아요. 근데 2에서 1을 포함하는 애가 항상 큰 거야. 이거 여기도 두 칸이고 여기 두 칸이지만 B가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방출하려면은 에너지 순위가 낮은 데로 와야 되는 건데 2에서 1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야 된다는 거고, 가시광선 방출하는 것은 발머 계열인데 발머 계열은 N2로 전이해야 돼. 2로. 그래서 여기 2로 전이하는 거 C랑 D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죠. C랑 D가 발머 계열에 해당합니다. 오비탈까지 마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내줄 게 없네.